화제 국제 뉴스 알아보도록 하죠. 이 시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LA 산불 얘기를 앞서서도 좀 간략하게는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기자님 통해 좀 자세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서울시 여의도 면적에 얼마를 태웠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방송할 때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그 면적이 좀 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닷새째 지금 네.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새벽 보도를 보면요, 그 진화가 여전히 여의치가 않고요. 그리고 또 강풍 예보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또 비상인 모양입니다. 이미 현재 시간 지난 토요일 날 기준으로 해서 서울의 한 4분의 1 정도,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넓은 면적이 탄 걸로 돼 있고요. 네. 오늘 새벽 집계를 보면은 지금 사망자가 16명 정도 최소, 그리고 그만큼이 실종된 것 같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명 피해도 계속 늘고 있네요. 네, 계속 늘어날 걸로 전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미국의 그 기상 전문 분석 기관 아큐웨더하고 그 무디스가 미국 현대사 최악의 산불로 지금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택이 한 12,000채 이상이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걸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할리우드 그 탑스타들하고 많은 재력가들, 바이든 아들도 그렇고 해서 사는 부촌 쪽에 그 한 5,000채 이상이 소실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가장 좀 심각하다고 그 중에서도 알려져 있는 지역이 팰리세이드, 이튼 이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거기가 네. 이제 그 발화 지점인데 네. 지금 지난 현재 시간 토요일 현재 진화율이 8%, 3%밖에 안 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소방 항공, 그러니까 다른 주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요. 지금 민간 대피령이 LA 카운티, 이게 LA 카운티에 이제 LA시가 있죠. 그 18만 명 이상이 한때 조금 좀 줄어들긴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재 위협을 받는 주택이 한 근 6만 채가 지금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대비를 하라는 그런 그 경보가 내려진 모양입니다. 네. 지금 문제가 이제 바람이 굉장히 강하다. 네. 이런 점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시내로도 불길이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이 어제 전한 걸 보니까요, 이 바람이 지금 바람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방향을 좀 틀어서 LA 시내 쪽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LA 가면은 다들 그 방문하시는 폴 게티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도 이미 대피구역에 포함이 됐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그 벨 에어라고 거기도 이제 부촌인데 거기도 이제 대피령이 일부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유학생들도 많은 그 게티 미술관 근처에 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UCLA 캠퍼스, 여기도 학생하고 직원들한테 대피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한편으로 또 이제 씁쓸한 소식이 이렇게 화재 대피가 늘어나고 이렇게 재난 속에서 빈집이나 상점을 약탈해가는 사례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그 베버리 힐스, 네. 거기도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상황인데, 그 지금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렇게 약탈범 한 30명 정도가 체포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LA 카운티 쪽에서 그저께부터 야간 통금령을 내렸습니다. 네. 참 이렇게 약탈 같은 게, 우리는 참 이런 게 별로 없는데 꼭 미국은 무슨 혼란스러운 사태가 생기면 이렇게 약탈이 횡행하죠. 들리죠. 경제 피해 규모도 저희가 보도 내용 전해 드릴 때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아큐웨더하고 무디스가 평가를 했는데 지금까지 추산된 게 한 1,50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221조 원 정도 경제 피해가 난 걸로 추산입니다. 네. 이게 그럼- 규모가 좀 비교해 보면 과거 사례와 어떤 규모죠? 이제 네. 그동안에 가장 컸던 걸로 최근에 네. 그게 이제 그 작년 가을이죠. 미국 남부 6개 주를 강타했던 그 허리케인 헬렌 피해액이 많게는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70조 원 정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거보다는 적지만 지금 굉장히 이 산불 피해로는 가장 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현대사 최악의 산불 피해로 기록될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큰 이유가 그동안에 산불도 많이 났지만 이제 그 외딴 지역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고급 주택들이 또 많이 소실이 된 것 탓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규모가 무디스 전망은 관측은 캘리포니아 연간 국내 총생산의 한 4%까지 달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인구 밀집 지역 고급 주택 피해가 특히 컸던 게 좀 경제적인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이다라는 분석인데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되려면 아직 뭐 불길이 잡힌 것도 아니니까. 예, 무디스도 네. 지금 뭐 한 몇 달 정도 더 그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전망을 했고, 그리고 지금이 재앙이 아주 초기 단계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그 보험사들 주가가 그렇죠. 막 폭락을 했다고 네. 했는데 미국 보험중개사 아온도 그 토요일 날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게 미국 보험사상 최악의 산불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이제 액수를 그러니까 정확한 액수를 이제 추정을 하지 않고요. 2018년 11월에 그때 캘리포니아 북쪽에서 그때도 산불이 나가지고서는 한 85명이 죽고 한 1,200명 정도가 실종이 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때 피해가 지금의 인프레를 고려할 때 125억 달러, 그러니까 18조 한 5천억 원 정도였다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네. 자,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이제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공방이 있게 마련이죠. 트럼프 당선인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이에 또 이런 얘기들이 있나 봅니다. 트럼프가 먼저 그 시비를 걸었죠. LA 산불 그 물 제대로 배분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제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주지사실에서 발끈했는데 아시다시피 게리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죠. 그러니까 그 와서 봐라 이렇게 아주 그냥 맞불을 놨습니다. 당신을 캘리포니아로 초청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허위 정보만 퍼뜨리지 말고 직접 와서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오늘 새벽에 보니까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그 트럼프 그 쪽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애초에 트럼프 당선인이 뭔가 이것 때문이다 이 산불이라고 얘기했던 게 잘못된 치수 정책 탓이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네. 또 비판을 했습니다. 산불이 이렇게 맹위를 떨치는데도 네. 무능한 정치들이 어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한다. 그러면서 미국 사상 최악의 재앙 중에 하나인데 불을 끄지 못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또 반문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직접 와서 봐라라고 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 산불 진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소방용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요? 이게 지금 조금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LA 타임스도 그러니까 팰리세이즈 여기가 이제 그 해변가인데 여기서 네. 이제 산불이 시작이 됐죠. 그때 초동 진압에 나섰을 때도 많은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와서 그런지 뉴섬 주지사가 산불 진화 그러니까 이 소방용수 문제를 조사하라고 지시를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 팰리세이즈 중심부에 큰 저수지가 있는데 이걸 아마 뭐 수리를 하는 건지 물을 다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래서 이것도 뭐 영향이 있는 거라는 건 지적도 나오고요. 네. 그렇군요. 자, 중국 관영통신도 신화통신이 전한 바가 있는데 이란 적신월사 대표가 전날 서한을 보냈는데 이란이 LA 산불 진화에 도울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이게 서방 외신들은 이걸 일체 보도하지 않았는데요. 네. 신화가 어제 테헤란발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란 그 적신월사 이건 이제 이란 적십자죠. 그 대표가 그 전날 미국 적십자 대표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네 그 웹사이트에 올렸는데 이란이 LA 산불 진화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이거는 LA 재앙이 미국의 국가적 위기일 뿐만 아니라 인류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고통을 줄일 공동의 책임이 있다. 필요하면 요청해라. 기다리겠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이란이 조금 그동안에 약간 화해 제스처를 보냈는데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LA 산불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상황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나라 이 한국의 계엄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에 백악관에서 연합뉴스를 포함해서 한 10개 내외신하고 이른바 그 인도태평양 라운드 테이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고별 회견입니다. 네.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충격적이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헌법 절차대로 진행되는 걸 보고 있다. 그래서 폭력 없이 헌법에 따라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래서 한미동맹에 헌신하는 그 한국이 더 강한 민주국가로 이번 사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2기 뭐 일주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2기 시작되는 행정부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한 거죠. 네, 네. 한국의 이런 정치적 혼란에도 한미동맹은 뭐 충분히 잘 될 거라고 자기 본다 하면서
그 이제 기자가 그러면 당신이 그 재직하는 동안에 한반도에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했더니 여러 미국 대통령 아래에서 그랬듯이 북한 문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려다 했고요. 그렇지만 그 미국과 동맹이 군사적으로 잘 대응해서 전보다는 좀 나아진 위치에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과거 뭐 4년 전과 좀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다 이런 점도 얘기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네. 4년 전하고 오늘하고의 큰 차이는 이제 한반도 관련해서요. 네. 북한하고 러시아 밀착,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간의 더 포괄적인 제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들 국가의 이런 게 어떤 강점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상은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차기 행정부도 바이든 행정부가 북러 그 밀착에 대응한 것처럼 잘 싸워야 하겠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얘기처럼 북한과 러시아가 좀 가까워졌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 그렇죠. 이런 변화가 좀 크네요. 그건 이제 한국 내정에 개입하지는 네. 않겠다. 하지만 정부의 정치 위기가 네. 헌법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는 게 미국 안보 이익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북한이 절대 오판하면 안 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네, 추가로 전해주실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인도 태평양 전략 관련해서요. 바이든 행정부 접근 방식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벗어나는 건 리스크를 초래할 거다. 이렇게 또 슬쩍 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네. 공화당 내에서도 이런 접근 방법을 지지하기 때문에 자기는 연속된 걸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미일 삼국 협력에 대한 얘기. 앞으로도 계속 이 관계가 중요하다 할 거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빠지면은 그 부정적 영향 때문에 이런 그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될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조금 의미 있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인도 태평양 동맹의 그 리더십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장기 전략은 영내국에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작동할 거라고 본다. 물론 의지가 강한 지도자라면 더 효과가 있겠지만 그거는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동맹국 파트너국들이 미국 신뢰성에 의문을 가져서 중국으로 해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게 될까 봐 자기는 걱정된다. 그게 진짜 걱정거리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 그거를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확고한 전략적 입지의 메시지를 보내주길 바란다. 얘기를 했습니다. 동맹 파트너국이 중국으로 해체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까 봐 좀 걱정이 된다. 걱정된다. 이게 좀 예. 네, 뼈가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불허 요 얘기도 나왔습니까? 네. 그것도 얘기를 하면서요. 네. 그 미국 재무부 산하고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리스크 자체에는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는데 이견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거는 이견이 있었다. 이게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당신이 뭐라고 대통령한테 조언했느냐 했더니 나는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미일 관계가 지금 몇십 년 새 가장 강력한 거로 자기는 보기 때문에 이번 특정 상업 결정 거래 때문에 방해받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설리번도 바이든이 이렇게 인수 불허하는데 반대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이 블랙록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 자산 운용사 이니셔티브에서 나가겠다, 탈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스토리입니까? 여기는 지금 11조 5천억 달러 네. 엄청난 자금을 운용하죠. 넷제로 자산 운용사 이니셔티브라는 게 이제 2020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탈퇴한다고 지난 금요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탈퇴하는 이유로 글로벌 고객사의 3분의 2가 탄소 중립 목표 찬성하는데 이제 그래서 가입을 했었는데 하지만 회원작이 최근에 와서 블랙록의 실무관행에 혼란을 야기했고 여러 공공기관의 법적 조사로 이어지게 됐다. 그래서 탈퇴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로이터가 이 배경에 대해 좀 지적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짐작하시겠지만 네.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작년 12월 그러니까 미국 대선 직후에 그 공화당이 주도하는 그 미국 의회가 블랙록을 비롯해서 한 10여 개 주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텍사스를 포함한 그 공화당이 주도하는 11개 미국 주에서 자산 고소가 됐습니다. 에너지 네. 가격 상승에 당신들 책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압박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 넷제로 이니셔티브 2020년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약 한 4, 5년 정도 됐고요. 뭐 2050년까지 이제 제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달성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자산 운용사 모임인데 지금 블랙록 외에도 먼저 탈퇴한 이 운용사들이 많잖아요. 그동안에 많을 때는 회원사가 325곳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서 운영하는 총자산이 뭐 57조 5천억 원 엄청나죠.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 2기 출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분위기 때문에 이미 탈퇴한 데가 많습니다. 보면은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미 탈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블랙록의 주요 경쟁사가 스테이트 스트리트 자산운용 부분인데 여기도 우리도 나갈 거야 하는 식의 그런 가능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트럼프 눈치를 본 모습이 완연합니다. 네. 정치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한 4, 5년 전만 해도 정말 ESG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중심에는 말입니다. 환경이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트렌드랄까 흐름이 좀 바뀌었다 이런 생각도 들리는 하네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타와 아마존 기존의 다양성 장려 정책을 폐기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아까 최승기 앵커도 이걸 네.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역시 뭐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지금 월가가 눈치 보는 그런 맥락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메타, 아마존 다 이제 다양성 장려 정책 폐기한다고 공개적으로 회사 내부에 밝혔고요. 그 이유는 미국의 DEI 이게 이제 다양성, 평평성, 그러니까 포용성 정책이죠. 네. 이걸 둘러싼 법률과 정책 환경이 변하고 있다. 아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력을 계속 찾겠지만 그 다양성 기조에 맞춰서 선발하는 기존의 방식은 폐지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역시 트럼프 2기와 관련이 깊은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보면서 뭐 맥도날드, 월마트 같은 데도 이미 폐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커버거는 뭐 지금 뭐 트럼프 눈치 보는데 훨씬 더 좀 적극적입니다. 그 미국의 그 유명 팟캐스터하고 인터뷰하면서 아까 최슬기 앵커도 얘기를 했는데 그 메타의 남성적인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글쎄, 이 남성적인 에너지가 기업에 어떤 식으로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여기다 덧붙이기를 저커버거 얘기입니다. 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낙관적이면 미국이 승리하기를 트럼프가 원할 거다. 그랬는데 그 작년 11월 말에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 만나고 그저께도 또 만났습니다. 네. 100만 달러 뭐 취임식에 하고 뭐 현대차도 지금 뭐 냈다고 그렇죠. 했고요. 지금 뭐 확실히 풍향이 바뀌니까 기업들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면 관련된 얘기인데 애플은 근데 좀 행보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니다. 고수한다. 이 다양성 정책. 글쎄요. 네. 지금 애플이 이제 주총 관련 자료를 이제 로이터가 인용을 했는데요. 네. 앞서서 그 미국의 보스 싱크탱크가 그 주주를 통해 가지고 애플이 지금 DEI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재소도 그렇고 재무적 손실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주총에서 여기에 반대 표결을 하라고 이렇게 제의를 했거든요. 여기 대해서 애플이 그 주총 관련 자료를 이제 낸 게 이제 로이터가 인용을 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입장 바꾸지 않겠다. 채용 시 이사회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채용 시 네. 차별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했는데 글쎄 이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저커버거는 애플의 쓴소리를 퍼부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글쎄요.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저커버거가 계속 총대를 매네요. 그저께 이제 미국 그 1위 팟캐스트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하고 인터뷰하면서 네. 애플을 칭찬도 했다가 막 씹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명한 거는 정말 훌륭하다. 네. 근데 그 이후에 한 20년 동안 딱히 뭐 대단한 거 없다. 아이폰은 훌륭한데 문제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생각되는 많은 규칙을 멋대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 개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애플이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더 쥐어짠다. 그리고 더 많은 주변 기기와 연결되는 물건을 사게 하다. 개발자한테는 30%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늘려왔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네. 무작위 규칙 적용을 중단하면 메타 수익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다. 이건 남 탓을 하네요. 자, 오늘 앞서서 또 산불 얘기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느라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사실 그린란드 얘기도 좀 중요한데 기자님께서 핵심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 좀 해볼까요? 그린란드의 이 트럼프 당선인의 야욕은 좀 많이 알려진 얘기잖아요. 욕심을 내고 있다. 그건 이미 다 아시는 거고. 네. 일단 그 덴마크 쪽에서 그러니까 덴마크가 이제 자기들 자치령이니까요. 네.
그 안 되겠다 싶었든지 그동안 이제 허풍으로 알다가 아 이거 아니다 싶었든지 그 트럼프 쪽에다가 협의하자. 미군 증강이라든가 이런 걸 협의하자고 아마 제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 대해서 트럼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그 마이크 월스 하원 의원이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ABC 대담에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기존 협정들을 손질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다. 근데 이제 어떤 건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덴마크가 조금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도 소셜 미디어 그 트루스 소셜에 우리 아들이 방문했었다. 그러면서 그린란드를 보호하고 아끼겠다고 또 얘기를 했고요. 노르웨이도 긴장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노르웨이가 하는데. 긴장을 하죠. 네. 왜냐하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게 이제 그 노르웨이가 자기들이 이제 영유권을 갖고 있는 그 땅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스발바르 제도라는 데인데 이게 지금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르웨이 땅인데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삽니다. 그 국제 협정이 있는데 이게 노르웨이 땅이지만 광물 개발권은 뭐 여러 나라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미국이 트럼프가 또 이거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다 해서 노르웨이가 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거 관련해서 좀 북극도 지금 이제 이게 결국은 북극이 지금 해빙이 되니까 항로라든가 광물 자원 같은 것도 이제 훨씬 더 이제 채굴이 쉬워지는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북극권의 다른 나라들도 그렇죠. 긴장할 그래서 수밖에 지금 없는. 트럼프가 크게는 지금 북극권에 대한 어떤 러시아의 어떤 기득권을 깨고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보니까 그 그린란드에 히터를 개발하는 회사가 네. 하나 있는데 그 회사가 좀 작업이 어려우니까 중국이 아마 입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쪽에서 중국에 절대 팔지 마.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국에 못 팔고 이제 미국 쪽에다가 지분을 남긴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광물 컨설팅사에서 이거를 분석한 거 보면요, 이 그 그린란드 그 개발하는 그 광산이 그렇게 상업 규모는 큰데 상업적 가치는 아직까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국이 이걸 또 입지를 하니까 미국이 그래 손대지 마. 상업성이 좀 떨어지지만 절대로 못하게 이렇게 딱 차단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미중 간의 히토르 패권 싸움 여기 이제 러시아까지 가세가 돼서 훨씬 더 치열해질 거를 내다보게 한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원고상에도 그렇고 굉장히 이 그린란드와 관련된 얘기들이 길었는데 역시 기자님께서 요약을 뭐 빠른 시간에 네, 핵심만 잘 짚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